어머님이 저를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5억을 빼돌렸어요. 오빠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들 거예요. 어디 두고 보세요. 지금 제 아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5억 원 횡령 혐의로. 하지만 제 아들은 결백합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는 교묘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아들을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불륜 상대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저를 엮어서 했다는 겁니다. 30년간 시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손주들을 치웠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닐 수 있게, 며느리가 친정 갈 수 있게, 며느리가 쉴 수 있게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70세 시어머니가 교활한 며느리와 벌이는 법정 대결입니다. 과연 며느리는 어떻게 될까요? 30년을 참고 견뎌온 한 시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죠. 70이 넘은 나이지만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아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였죠. 며느리 수진이는 된장찌개를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전 아들 것만 생각하며 끓였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항상 출근 준비를 깔끔하게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은 돌아가질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 당연한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죠. 아들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중견 건설 회사의 이사였던 아들은 항상 바빴죠.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고 말았죠. 손주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지훈이는 제 첫째 손주였어요.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죠.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지훈이 배고프지? 할머니가 군만두 좀 쪄놨어. 와,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신발을 벗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예쁜지. 저는 그 웃음 하나 보려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훈이가 군만두를 먹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왜 그래, 지훈아? 할머니,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뭔데? 편하게 말해봐. 할머니, 엄마가... 지훈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지훈아, 왔어!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할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손주의 표정이 너무나 불안했으니까요. 며느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이 진했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났죠. 평소에 향수를 안 뿌리는 며느리였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저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며느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며느리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며느리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죠. 며느리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죠. 엄마, 수진이 들어왔어? 아직 안 왔어. 회식이래.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설마, 그럴 리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며느리가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몰래 방을 뒤지는 것이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화장대를 뒤졌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수점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점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강호역 이사, 저녁 약속, 호텔, 우혁 오빠, 제주도 출장, 함께, 통장 이체 5천만 원, 아파트 계약금 3억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30년 동안 며느리를 믿었는데요. 며느리가 아들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회사 동료와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집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선뜻 말할 수가 없었죠.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뻔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그날 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먹었어. 너는? 저도 먹고 왔어요.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도 방으로 들어갔죠. 얼마 후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요즘 너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오빠,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곧 프로젝트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며느리의 대답이었죠.
그래도 요즘 너무 자주 늦잖아. 오빠는 내가 바람 피우는 줄 알아? 의심하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 믿어줄 수도 없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결국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출근한 후 다시 방을 뒤졌죠.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확인했어요. 통화 내역이 있었죠. 강우혁이라는 이름이 수없이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방도 조심스럽게 뒤졌어요. 그 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죠. 이 여자가 정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출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죠. 7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로 가지 않았어요.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갔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 남자가 강우혁인가? 며느리와 그 남자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제가 본 적이 없는 환한 웃음이었죠. 그 남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죠.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페를 나온 며느리와 그 남자는 근처 호텔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30년을 헌신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호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가 나왔죠. 저는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수첩 사본, 통화 내역, 호텔 영수증. 이제 아들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쯤 아들이 퇴근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왜 그래 민수야? 어디 아파? 엄마, 회사에서 큰일 났어.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 돈이 10억이 사라졌대. 그런데 그 돈을 제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빠져나갔대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저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됐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수진아, 회사에서 큰일이. 아들이 사정을 설명했죠.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설마 이것까지 며느리가. 저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수첩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수 오빠 계좌, 비밀번호 확인, 10억, 우혁 오빠 계좌로, 새 아파트 계약, 우혁 오빠 명의로,
이 여자가 며느리가 아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 명의로 아파트를 샀죠. 아들을 파멸시키고 재산을 가로챈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폭발시키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해봤죠. 손주 지훈이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검색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이혼 소송 변호사, 횡령 전문 변호사, 여러 법률사무소가 나왔어요. 저는 그중 평이 좋은 곳 몇 군데를 메모했죠. 일단 상담을 받아봐야겠어. 오전 10시, 저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정의법률사무소라는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 며느리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며느리를요? 어떤 사안이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30년간의 헌신, 며느리의 불륜, 재산 횡령, 아들을 모함한 일까지요.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사진, 수첩 사본, 통화 내역, 호텔 영수증.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죠.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 모두 가능해요. 정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상대방도 아마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그리고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크죠. 맞고소요? 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어르신을 가정폭력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해요. 상대방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변호사의 말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특히 횡령 부분은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해요. 금융거래 내역이요? 네, 며느리의 통장거래 내역, 그 남자의 통장거래 내역이 필요하죠. 법률사무소를 나온 저는 막막했습니다. 통장거래 내역을 어떻게 구하지? 며느리의 통장은 며느리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저는 비밀번호도 몰랐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손주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할머니? 저번에 할머니한테 하려던 말. 엄마에 대한 거였지?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가 다 알아. 너 엄마가 아빠를 배신하고 있다는 거.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저도 알았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쯤요. 엄마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그 남자랑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어요. 지훈이가 울먹였어요. 할머니, 어떡해요?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요?
저는 지훈이를 안아줬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너가 도와줘야 해. 어떡해요? 내 엄마 통장 거래 내역을 구할 수 있겠니?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컴퓨터에 인터넷 뱅킹이 로그인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거든요. 그럼 그걸로 거래 내역을 출력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지훈아, 할머니를 도와줄래? 지훈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머니. 저도 엄마가 용서가 안 돼요. 다음날 지훈이는 며느리의 컴퓨터로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어요. 그리고 그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난 1년 동안 아들의 계좌에서 총 15억을 빼돌렸죠. 그 돈은 모두 강우혁이라는 남자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15억. 이 여자가 15억을...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저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어르신,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변호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 그리고 사기죄로도 고소하겠어요. 언제쯤 진행되나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음 주에는 소환장이 나갈 겁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아들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횡령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죠. 민수야, 수진이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 재산 횡령, 그리고 아들을 모함한 일까지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응, 엄마가 직접 확인했어. 증거도 다 있어.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아들에게 보여줬죠. 아들은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40대 중반의 어른이 엉엉 울었죠. 엄마, 저는 수진이를 사랑했는데...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수야, 울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날 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이야기?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사랑?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뭐?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며느리는 이제 숨길 것도 없는 듯이 말했어요. 오빠, 난 처음부터 오빠를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오빠 집이 좀 사는 것 같아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30년은 뭐였어? 우리 아이들은? 지훈이와 은지는?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웃었죠. 애들?
애들은 내가 키웠잖아. 뭐 어머님이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 여자가...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네가 친딸처럼 생각했어.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며 비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고마워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 해주신 게 있어요? 뭐?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봐주신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오빠 돈 좀 썼다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제 목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몫은 무슨... 그건 횡령이야. 횡령이든 뭐든 일단 제 명의로 옮겼으니까 제 거예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은지가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은지야, 넌 왜? 엄마, 다 들었어. 엄마가 아빠 돈을 훔쳤다고?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은지야, 그건 오해야. 오해? 무슨 오해야? 은행 거래 내역까지 다 봤는데? 은지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냉소적으로 웃을 뿐이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어르신,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곧 소환장에 나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 씨, 당신은 내일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게 될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님,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고소했어. 혁령, 사기, 그리고 위자료 청구.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고소했다고요? 그래, 당신이 한 짓을 다 밝힐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님이 저를 고소하면 오빠도 끝나요. 제가 형령했다는 게 밝혀지면 오빠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죠.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우리 아들은 너 때문에 억울하게 효리를 받고 있어. 너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우리 아들은 무죄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0년 동안 나는 너를 믿었어. 그런데 넌 나를,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이제는 용서할 수 없어. 며느리는 계속 울며 빌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 소환장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그 소환장을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죠. 좋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각오하죠.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님, 법정에서 봅시다. 제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두고 보세요. 며느리는 집을 나갔어요.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거지?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도 소환장이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역고소한 겁니다. 가정폭력 및 명예훼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내가 언제 가정폭력을?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르신, 예상했던 일입니다. 상대방이 맞고소를 했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법정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막막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갔어요. 아들과 손주들도 함께 갔죠. 법정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상을 입은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많은 변호사를? 며느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 같았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김수진은 30년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연어폭력을 당해왔습니다.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폭력적인 행동을 참고 견뎌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소한 거죠. 며느리 측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의료 기록?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네요. 시어머니로부터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이라고. 이게 무슨... 며느리가 조작한 것이 분명했죠.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허위 증거입니다. 원고 박영숙 씨는 30년 동안 피고인을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원고가 피고인을 위해 한 일들에 대한 증언서가 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 후에 진행하겠어요. 첫 번째 재판은 그렇게 끝났죠. 법정을 나온 저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며느리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도 충격이었고 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모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겨야지! 우리가 진실이잖아!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어르신이 며느리를 때린 영상이라고. 뭐? 그런 영상은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작한 영상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작 영상?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영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며느리는 돈이 많았죠. 대형 로펌을 고용할 수 있었고 증거도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돈도 많지 않았고 힘도 없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손주 지훈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 앉아. 왜? 할머니,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지훈이는 제 옆에 앉았죠. 할머니, 조작한 영상 있잖아요. 그거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가? 네, 저 컴퓨터 좀 해요. 영상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도 알아요. 정말? 네, 제가 엄마 컴퓨터를 한번 해킹해 볼게요. 원본 파일이 있을 거예요. 해킹? 저는 놀랐지만 지훈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지훈아, 조심해야 돼.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잘할게요. 다음 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지훈이는 며느리의 컴퓨터를 해킹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할머니, 찾았어요! 지훈이가 흥분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뭘 찾았어? 엄마가 조작한 영상의 원본이요. 원본은 전혀 다른 영상이에요. 지훈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원본 영상은 며느리가 스스로 넘어지는 영상이었죠. 그런데 편집을 통해 마치 제가 며느리를 밀어서 넘어뜨린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지훈아, 이 파일을 저장해. 네, 이미 저장했어요. USB에도 백업했어요. 지훈이는 똑똑했죠.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원본 영상을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변호사는 영상을 확인하더니 기뻐했죠.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이 영상이면 상대방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왔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며느리 측은 조작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죠. 재판장님, 이 영상을 보시면 원고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재판장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측 변호사가 손을 들었죠. 재판장님, 그 영상은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라고요? 네, 여기 원본 영상이 있어요. 우리 측 변호사가 원본 영상을 제출했죠. 재판장이 원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영상인데요?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재판장님, 그건 피고인은 법정을 모독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증죄에 해당해요.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은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려쳤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느리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소를 했고 더 큰 로펌을 고용했죠. 어르신,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무슨 증거요?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상대방이 매우 자신만만해 보여요. 저는 불안했죠.
또 무슨 수를 쓰려는 거지? 며칠 후 며느리의 새로운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둘째 손녀 은지를요. 어르신, 큰일입니다. 상대방이 따님의 딸 은지를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은지를요? 은지는 우리 편인데요? 그게 상대방이 은지를 회유했나 봅니다. 회유? 며느리가 은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급히 은지에게 연락했어요. 은지야, 할머니야. 네 엄마가 너를 증인으로 세웠다는데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은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미안해요. 저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가 제 학비를 끊겠대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적금도 다 해지하겠대요. 저 어떡해요? 은지가 흐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까지?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은지야, 괜찮아. 할머니가 네 학비 대줄게. 그러니까 엄마 말 듣지 마. 할머니, 정말요?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불안해했죠. 할머니, 그래도 엄마가 무서워요. 며느리는 은지를 협박한 것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법정에 은지가 증인으로 섰죠.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은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할머니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뭐? 저는 깜짝 놀랐죠. 언제 어떻게 폭행했습니까? 작년 여름 할머니가 엄마를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죠. 그 외에도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자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가 어떻게? 재판장이 우리 측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우리 측 변호사가 은지에게 다가갔죠. 증인, 지금 한 진술이 모두 사실입니까?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위증은 범죄죠. 그래도 계속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은지가 울기 시작했죠.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은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어요. 휴정 시간에 저는 은지를 만났습니다. 은지야, 할머니, 미안해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은지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가 제가 증언 안 하면 할머니가 감옥에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회사에서 잘린다고 했어요. 이 악독한 여자. 며느리는 자기 딸까지 협박한 거였어요. 은지야, 괜찮아. 할머니는 감옥 안 가. 그리고 네 아빠도 괜찮을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를 믿어. 저는 은지를 안아주었죠.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증인 은지는 어머니에게 협박을 받아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증인 협박에 해당하죠. 며느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 은지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은지가 다시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협박해서.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죠.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지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정숙,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살기등등했죠.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뭐? 어머님이 이기면 뭐가 달라져요? 오빠는 이미 회사에서 잘렸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망가졌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저를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당연하지.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좋아요. 그럼 저도 끝까지 싸우죠. 어머님, 각오하세요. 며느리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할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위로했죠.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래, 이겨야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끈질겼고, 그리고 돈이 많았죠.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를 조작해서 아들을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엄마, 경찰이 왔어요. 아들이 경찰에 연행됐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남편까지.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어르신, 상대방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을 범인으로 몰아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증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아들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죠. 몇 시간 후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수야, 괜찮아? 네, 일단은. 하지만 수진이가 저를 횡령범으로 몰고 있어요. 아들이 울먹였죠.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너무나 교활했죠. 그날 밤 저는 변호사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슨 증거요? 며느리가 직접 횡령을 인정하는 증거요. 녹음이든 문자든 뭐든 필요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구해요?
어르신이 직접 며느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몰래 녹음하시고요. 몰래 녹음?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한번 만나자. 어머님? 무슨 일로요? 이야기할 게 있어. 커피숍에서 만나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는 한적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지훈이가 가르쳐준 대로요. 며느리가 왔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뇨? 너도 힘들잖아. 나도 힘들고. 우리 이제 합의하자.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어요. 어머님, 합의하시겠다고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그럼 저도 오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그럼 네가 횡령한 돈은?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그 돈은 이미 제 거예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돌려줄 생각 없어요. 15억이나 되는 돈을? 네, 15억이요. 제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여자가... 저는 분노를 참으며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넌 우리 민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오빠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우혁 오빠를 만나면서 더 확신했죠.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요. 강우혁 말이지? 네, 우혁 오빠요. 우혁 오빠는 오빠보다 돈도 많고 잘생기고 모든 게 나아요. 며느리는 태연했죠. 저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녹음 표시가 켜져 있었어요. 수진아, 그럼 넌 우리 아들의 회사 돈도 네가 훔친 거야?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했어요. 오빠 명의로 빼돌렸죠. 오빠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을 범인으로 몰고 있는 것도? 네, 제가 증거를 조작했어요. 어차피 저는 이혼할 거니까 오빠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녹음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수진아, 그래도 우리 손주들은 생각해야지. 지훈이와 은지는 네 자식이잖아. 며느리가 비웃었죠. 애들은 어머님이 키우시면 되죠. 저는 우혁 오빠랑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자식들을 버리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선택한 거죠.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며느리가 일어났죠. 어머님, 제가 나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제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합의할 거예요? 아니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어.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며느리는 커피숍을 나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정지했죠. 됐어. 증거를 확보했어.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녹음했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변호사는 녹음을 듣더니 기뻐했죠. 어르신, 완벽합니다. 이 녹음이면 며느리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며칠 후 최종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우리 측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죠.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녹음을 들었습니다. 법정 안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돈은 이미 제 거예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돌려줄 생각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오빠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네, 제가 했어요. 오빠 명의로 빼돌렸죠. 오빠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당황해서 말했죠. 재판장님,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합법적인 녹음이에요. 원고가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한 거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죠.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녹음은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재판장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피고인 김수진은 횡령, 사기, 위증, 증인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피고인 김수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죠. 드디어 끝났어.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배상하고 횡령한 금액 15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공범인 강우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죠. 민수야, 끝났어. 다 끝났어. 아들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손주들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지훈이와 은지가 저를 안아줬죠. 저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법원을 나서는데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어르신, 소감이 어떠세요? 30년 동안 헌신하셨는데 배신당한 기분인 어땠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용서하신다고요? 네.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의 말에 기자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민수야,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재판이 끝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강우혁도 공범으로 체포됐죠. 아들의 횡령 혐의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복직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횡령당했던 15억도 대부분 회수했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죠.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아들이 거실로 나왔죠.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제가 해야죠. 아들이 제 손에서 국자를 가져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해봐. 아들은 서툴지만 열심히 요리를 했죠. 지훈이와 은지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손주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죠. 아침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갈까요? 이사? 네, 여기는 수진이와의 기억이 너무 많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그리고 엄마, 이제는 엄마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민수야, 엄마는 70평생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손주들이랑 편하게 사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집을 구경하러 나갔어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봤죠. 넓고 밝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어때요? 전망도 좋고. 좋구나. 여기 정말 좋다. 저는 창문 밖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우리는 그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러요. 면회실에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며느리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수진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죠. 수진아, 나는 너를 용서할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용서해. 네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지만 너를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너도 힘들었겠지. 30년 동안 시댁살이 하면서.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너는 여기서 반성하고 나와. 그리고 다시 시작해. 어머님, 인생은 길어. 아직 늦지 않았어. 며느리는 계속 울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간다. 건강해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교도소를 나서며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미움을 놓아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들은 회사에 복직했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지훈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은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밤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죠. 할머니, 저 오늘 여자친구 생겼어요. 지훈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어머, 정말? 우리 지훈이가 여자친구를? 저는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예요. 언제 데려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할머니. 은지도 말했죠. 저도 좋은 소식 있어요. 취업됐어요. 정말? 축하해, 은지야.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좋은 소식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민수야. 저는 너무 기뻤죠.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최근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누구? 회사 동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행복해야지. 엄마, 괜찮으세요? 왜 괜찮냐고 물어?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해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를 믿었고 배신당했고 싸웠고 이겼고 용서했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창문 밖 별들을 바라봤어요. 며칠 후 저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 엄마를 용서하신 거요. 저는 아직도 엄마가 용서가 안 되는데.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할머니 자신을요?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용서하는 거야.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도 언젠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 거야. 지훈이도 말했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하다니. 네, 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손주들을 안아줬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강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잖아. 손주들이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이지혜예요. 아들이 수줍게 말했어요. 여성이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혜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있어요. 저는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지혜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혜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죠. 아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도 긍정적이시고. 지혜 씨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이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요. 네, 저도 민수 씨를 잘 보살필게요. 지혜 씨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됐죠. 이번에는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녁을 마치고 지혜 씨가 돌아간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지혜 씨 어때요? 좋아.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아들이 웃었죠. 민수야, 행복해야지.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지혜 씨와 재혼했어요. 지혜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죠.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고 손주들도 잘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죠. 아들, 지혜, 지훈, 은지, 그리고 저.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건배해요. 지훈이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잔을 부딪혔죠. 건배!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지혜도 웃고 있었죠. 손주들도 밝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졌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은지가 물었죠. 아니야, 너무 행복해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민수야, 엄마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지혜도 말했죠.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머님의 용기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손주들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손주들을 안아주었어요. 할머니도 너희들 사랑해.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며느리와의 30년, 배신, 법정 싸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저는 제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한 것도, 끝까지 싸운 것도, 그리고 용서한 것도요. 모두 옳은 선택이었어요. 인생은 용기가 필요해. 7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를 법정에 세운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정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저는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눈이 쌓인 공원은 아름다웠죠. 엄마, 행복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엄마, 진심으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됐을 거예요. 민수야,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내 아들을 지킨 거지.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평생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야.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공원을 아들과 함께.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하구나. 며칠 후, 저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며느리가 보낸 편지였죠. 어머님께,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면회 오셔서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용서 덕분에 저는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30년 동안 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헌신을 이제야 이해하죠. 저는 여기서 나가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훈이와 은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며느리 수진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며느리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모범수로 3년 만에 출소했어요. 출소하는 날 저는 교도소 앞에서 며느리를 기다렸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많이 야위러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달려와 무릎을 꿇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 수진아, 이제 새로 시작해. 네 인생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과 손주들도 며느리를 맞이했죠. 물론 예전처럼 한 집에 살지는 않았죠. 며느리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만났어요. 며느리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훈아,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며느리는 울며 사과했어요. 지훈이와 은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며느리를 용서했죠. 현재 2027년. 저는 이제 75세가 됐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임원이 됐어요.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은지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증손주를 안게 됐어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지혜, 지훈, 은지, 은지의 남편, 그리고 증손주, 그리고 며느리 수진도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제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쉬셔야 해요. 저희가 할게요. 지혜가 말했죠.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요리하는 게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저는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제가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수진아,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며느리가 울었죠. 네, 어머님. 저녁을 먹으며 증손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증조 할머니! 작은 손으로 저를 안았어요. 저는 증손주를 안아 올렸죠. 우리 예쁜 증손주. 증손주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 헛되지 않았구나. 아들이 말했죠. 엄마는 우리 가족의 진짜 영웅이에요. 지혜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주들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처럼 정의롭게 살고 싶어요. 심지어 며느리도 말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섞였든 아니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모였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증손주까지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30년 전 며느리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나는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힘들었다.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게 아니었다. 진짜 승리는 용서였다. 며느리를 용서했을 때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미움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용서라는 것을. 잘못된 것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나는 행복하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75세 박영숙. 일기를 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내 인생 참 파란만장했구나. 70년이 넘는 인생, 그중 30년은 며느리를 위해 살았고, 몇 년은 며느리와 싸웠고,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 화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죠.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모두가 저를 만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박영숙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후로도 그녀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고, 며느리 수지는 진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 가족들과 화해했죠. 그리고 박영숙의 용기와 용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박영숙.